머니올라 오늘은 대한민국 유튜브계의 두 거물을 모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재천의 아마존의 최재천 교수님 그리고 오태민의 지혜의 족보의 오태민 작가님 모셨습니다. 이 두 분의 만남이 어떻게 성사됐고 또 왜 저희가 모시게 됐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인사 먼저 나누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요? 제가 네, 무슨 진심입니다. 아, 네. 아니, 오 작가님도 굉장히 뵙고 싶으셨다고 말씀을 저는 늘 뵙는 것 같았죠. 하도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오신 분이. 제가 두 분을 왜 모시게 됐느냐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풀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교수님께서 우리 사회에서 더 유명해지시게 되신 게 통섭이라는 개념을 소개하시면서잖아요. 저는 오늘 이런 자리가 통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아유, 뭐, 네. 너무 영광입니다. 네. 교수님은 자연과학자, 생물학자이시고요. 오태민 작가님은 물론 뭐 학계에 계신 분은 아니시지만 그동안 저술 활동을 봤을 때 인문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인문학자와 자연과학자와 함께 인간의 속성을 좀 탐구해 보면 어떨까요? 처음 만나셨다고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통성명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오태민이라고 합니다. 10년 전에 비트코인 발견해서요. 처음에는 사기라고 생각했다가 그 8페이지짜리 사토시 나카모토 논문을 읽고 공부 좀 더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제 스스로는 깨우쳤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한 7, 8권의 비트코인에 관련한 책을 썼고요.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이고, 네. 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돌아가는 분위기가 외국은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뭔가 막 움직이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전혀 움직임이 없을까? 그래서 제 신문 칼럼에 일찌감치 한번 썼어요. 나는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런데 나는 워낙 관찰하는 사람이니까 이 두 사회가 너무 다른 점을 나는 한번 지적하고 싶다. 이게 만약에 미래라면 우리도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무관심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래서 마치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블록체인 이쪽에 굉장한 지지자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졌는데요. 실제로는 아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려고 나왔습니다. 교수님께서 작년에 어떤 개발자 컨퍼런스 블록체인 관련해서 좌장을 맡으셨더라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ESG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이 블록체인과 ESG 관점에서도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데서 생각을 했지만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블록체인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블록체인이요? 네. 블록체인은 그야말로 그 탈중앙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앙 서버를 두지 않고 분산 서버에서 거래를 검증하는 기술입니다. 네, 그까지는 받아들이겠는데요. 대개 우리가 중앙 집권화 할 때는 바람은 뭔가 누군가가 통제를 해주면 이상한 일이 안 벌어질 것 같은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다 분산시켜 놓으면 이게 어떤 놈이 무슨 짓을 해갖고 어떻게 해먹을지 그야말로 그게 가늠이 안 되는 거니까 오히려 되게 불안해지는데 블록체인 기술은 뭐 복제할 수도 없고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이해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제가 보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사실 이거는 지적 풍조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에서 근대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교수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중앙 집중화적인 방사형 구조예요. 가부장, 남자, 군대 조직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철도 모형을 보면 중앙이 있고 그 지방으로 이렇게 뻗어나가서 지방 간에 훨씬 더 그 거리상으로는 가깝지만 서울을 통해서 가는 게 훨씬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공간의 왜곡이 생겼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30년 전쯤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면서 이거를 탈중앙화하는, 그러니까 핵이 다핵 구조로 이제 가는 시도들이 있었고,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가 부상을 하면서 그 기대감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인터넷 낙관론이 30년, 20년 전에 이제 풍미했었는데,
인터넷만큼 독점률이 높은 산업 플랫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빅3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독점률이 높았을 때 세 회사 합쳐서 70-80%였거든요. 근데 구글 혼자 90% 넘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유튜브는 거의 뭐 100%에 가깝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라는 반성이 있었는데 이 비트코인을 만들고 블록체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인터넷 낙관론, 이 탈중앙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풍조를 다시 부활시킨 겁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는 거죠. 아, 이제 중앙으로 다 쏠렸던 개인정보, 권한 이런 것들을 분산해서 감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제가 이 현상을 30년 관찰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부터 탈중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의 소결론은 사람들은 교수님 말씀대로 중앙을 너무 좋아해요. 이게 호모사피엔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제가 생물학자니까 엉뚱한 생물학 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아유, 진짜로 제가 꼭 들어야 될 말입니다. 신경계의 진화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앙 집권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등한 동물에 가면 그 신경이 그냥 완전히 분산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제 갱글리아라고 부르죠. 신경절, 신경들이 다발들이 모이는 현상으로.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게 뇌가 되는 거거든요. 네. 뭔가 중앙에서 모든 걸 통제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진화의 역사를 보면 분산 신경계에서 점점 중앙 집권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한 거거든요.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뇌를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뭐 저 큰 공룡의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이론 중에 하나는 공룡이 너무 몸이 거대하다 보니까 저 끝에서 발끝에서 들어온 신호가 이 머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너무 멀지 않냐. 그래서 공룡 엉덩이 부분에 또 하나의 뇌가 있다. 뭐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이제 블록체인 나왔을 때 그 생각이 퍼뜩 났는데, 중앙 집권화 하다가 그게 가지고 있는 어떤 병폐가 있을 테니까 어떻게든 좀 쪼개보자. 그럼, 야, 공룡은 그 옛날 벌써 그걸 시도했나? 뭐 이런 느낌이 이제 들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진화의 역사를 그 도도한 흐름을 지금 거스르려고 블록체인이 한다? 이거 될 것 같은 생각이 별로 안 들거든요. 진화 생물학자로서는. 그렇죠. 네. 낙지, 산낙지 보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산낙지를 보면서 그 비트코인 생각을 하거든요. 네. 본체가 죽어도 다리는 살아있어요. 그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소박하게 이해했는데 맞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려나간 낙지의 다리 요만한 부분이 네. 하나의 생명체로 살아남을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당분간 네. 자체적으로 뭔가 움직임을 보이는 거지. 그래서 어쩌면 블록체인이 완벽하게 탈중앙화를 이제 시도한다. 그리고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얘기하지만 현실에서는 이게 결국은 그걸 사용하는 존재들은 생물체다 보니까 끝내는 이게 중앙 집권화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그런 의구심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크게 보면은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그 그림 동화책이 있잖아요. 그게 경영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 이제 그 애벌레들이 호박나비인가 그런데요. 애벌레들이 높이 올라가면 나비가 될 줄 알고 뭉텅이를 만들어요. 근데 뭉텅이를 만들 처음에는 이렇게 여러 뭉텅이가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하나로 수렴을 합니다. 왜냐하면 높이 올라가려 그러면 옆에 뭉텅이 보면 자기보다 높아 보이면 내려가서 글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내려가서 올라가니까 이 차이가 처음에 우연히 벌어졌는데 이 우연히 벌어진 차이가 결정을 하게 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터넷 초기에 보면 라이코스도 있었고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구글만 남잖아요. 네. 그게 경영에서 말하는 네트워크 효과거든요. 네. 옛날에 우리가 LG폰도 있었고 심지어 현대에서도 폰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갤럭시하고 아이폰으로 수렴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특별히 좋아서기도 하지만 이거는 선순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베타 버전을 일반 회사가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내면 사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미완성 상태로 남는데 삼성폰도 옛날엔 되게 안 좋았어요. 스마트폰 초기 모델이. 그러나 많이 사주니까 그걸 가지고 선순환 시켜서
발전시키고 그러니까 또 많이 수용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지금 블록체인 생태계가 딱 인터넷 초기랑 비슷합니다. 진짜로 2만여 개의 프로젝트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거든요. 네. 그 2만여 개의 프로젝트들 중에 살아남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몇 개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요즘 보면 여기저기서 뭐 블록체인 이용해서 뭐 한다. 명분들은 되게 바람직한 것들을 하고 있고 교수님께서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것도 올바른 방향으로 혁신을 좀 더 촉진시킬 거다. 그런 기대 때문이 아니셨어요? 그렇죠. ESG 강연을 종종 하는데요. 제가 발견한 오해가 있어요. 서양의 기업들은 그걸 좀 이해하는 것 같은데 ESG라고 하지만 이게 동일한 수준에 놓인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ESG에서 중요한 건 S거든요. E도 G도 S를 위해서 사실은 존재하는 거죠. 우리 사회를 보다 밝고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 보자. 그거에 기업도 당연히 책임이 있다. 그 프리드먼주의에 그런 식으로 이제 기업하면 안 된다.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약간 그 S를 좀 등한시하는 걸 제가 관찰했어요. 연탄도 날라봤다. 장학금도 줘봤다. 그러니까 우리 그건 좀 하던 짓이야. 그 조금만 더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엔바이러멘털 환경은 그동안 제조업 위주의 나라다 보니까 환경 파괴를 많이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하고 가버넌스야 뭐 그거는 맘만 먹으면 뭐 개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게 궁극적으로 S로 다 수렴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모두가 함께 잘 살아보자 하는 그거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블록체인 저 기술에 대한 걸 이제 처음 배울 때 지금 양 기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 굉장히 민주적이네. 이런 게 된다고만 하면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던 그야말로 민주사회가 기술로 인해서 구현되는 그런 멋있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들어온 건데 들어와서 실제로 진행되는 걸 보면 과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걸까?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벌써 많이 확보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문이 닫힌다 그러고 이건 별로 민주적이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머니홀러 보셨군요. 지금 말씀하신 ESG에서 블록체인 주창자들이 관심 있는 거는 G거든요. 거버넌스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네. 블록체인 쪽에서는. 왜냐하면 그 중앙이 어떤 권한을 완전히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투명성과 의사결정까지도 이제 어떤 인센티브를 갖고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사람이 운영하지 않는 회사를 지향합니다. 그게 이제 다오라는 거고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CEO는 없고 주주들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회사가 돌아가는 특수 목적이 있는 어떤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초창기 블록체인에서 들었던 예는 어느 도시에 갔는데 거기에 무인 택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택시를 타고 내가 이동을 하면 그 택시는 운전자도 없고 그냥 자동 운행으로 가는데 놀라운 건 그 택시는 어느 회사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택시는 자기가 자기 회사예요. 그래서 운영해갖고 남는 돈으로 자기가 기름 넣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블록체인 상에서 여러 사람이 투자를 해서 그 이익만큼 똑같이 토큰으로 분배가 되고 요 정도는 실현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너무 인상적인데 고등동물 어쨌건 고등화되면 중앙 집권화 될 거예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자동 무인 택시 회사 정도는 그 택시가 자기를 고용해서 받은 돈으로 자기 부품을 교체하고 기름을 넣거나 뭐 전기를 충당할 수 있는데 그보다 조금 더 고도화된 사업 모델은 결국은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형적인 것들이 무수하게 생길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블록체인 기술주의자들의 모임에 가면 10년 전에도 제가 나이가 많았어요. 그때도 20대, 지금도 20대들이 주도합니다. 그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이상주의를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죠. 다 될 것처럼. 그러나 거버넌스가 과연 이 비정형적인 이 세상을 운행할 때 정형적인 트랙만 가는 게 아닌데 결국은 CEO가 필요하게 될 거고 CEO는 결국 비밀을 갖게 될 거고 남보다 먼저 정보를 취득하게 될 거고 그러면 좋은 CEO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남보다 먼저 취득한 정보하고 남한테 다 오픈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지 않을 수 있게 할 수가 있겠느냐 아무리 블록체인이라도. 그렇죠. 그 단계에 가면 이건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이제 세계로 들어가는 건데 그것까지 정말 컨트롤할 수 있을 건가? 그러면 불가능한 거 두 개가 있는 거네요. 그거를 깨보고 싶은 인간과 생리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조직폭력단의 그 중앙 집중화된 조직하고 근대성에서 만들어내는 관료주의의 중앙 집중화된 모습하고 약간 다릅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요. 조직폭력단도 그 보스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보스를 제거하면 두뇌가 제거된 것처럼 이렇게 사라지거든요. 근데 인간이 끊임없이 관료 제도를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난휴머니테리안 시스템이라고 부르거든요. 보스를 제거해도 대체가 가능하도록 어떻게 만들어요. 불가능할지라도 그걸 지향해 왔다라는 게 이제 서구 문명사거든요. 관료주의에는 뭐가 있냐면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매뉴얼이라고도 부르고 이게 이 거버넌스의 어떤 형태인데 그래서 중소기업 보스의 자율권과 대기업 이사회의 자율권은 중앙 집중화에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블록체인을 이해하냐면 블록체인은 분명히 중앙의 권한을 일부 해체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잘만 운영이 된다면 굉장히 투명합니다. 그래서 중앙이 마음 놓고 속이긴 어려워요.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이 블록체인에 한번 올라가면 이거를 다시 이 코드를 바꿀 수는 있지만 이전에 했던 그 기록을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의사결정을 이렇게 바꿨구나라는 걸 다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뭔가 뭐 뒤가 구린 일을 했다면 그 기록을 다 말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모르거든요. 근데 어떤 결정을 뒤바꾸면 우리는 그 스토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감시할 수가 있게 돼서 제가 생각하는 블록체인은 서구 문명이 지향했던 관료 난휴머니테리안 시스템이라는 그 관료 제도를 좀 더 심화하는 효과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비트코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파워가 돈을 통제하는 거거든요. 블록체인을 주창하는 사람하고 비트코인을 주창하는 사람이 좀 다른데 블록체인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되게 젊고 이상적이고 기술 만능론에 좀 가까워요. 근데 비트코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속성도 굉장히 다릅니다. 인간의 자율성, 정부에 대항하는 자유를 좀 지향하는 풍토 속에 서 있어요. 이들이 생각하는 비트코인은 모두가 골고루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불평등할지라도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통해 갖고 내가 저축한 돈을 마음대로 훼손하고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경향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비유도 가능합니까? 달러는 뭐길래 그 기축통화가 돼가지고 미국은 질 수 없는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가 좀 불리하게 되면 뭐 달러를 찍거나 하면 그냥 판을 바꿀 수 있는 나라잖아요. 비트코인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달러를 약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언젠가는 이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게 전 세계에서 통용할 수 있는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 우리는 기껏 뭔가를 좀 해보려 그러면 이 환율 문제가 정말 달러를 밀어내는 차원에서 비트코인이 활약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지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같은 비유입니까? 지금 선생님 제가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공부했을 때 비트코인 모임에 가면은 한 5분의 4 정도의 구성원들이 바로 그 생각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 생각이 지금 그렇게 강력하진 않지만 분명히 그 근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갖고 있는 그 불합리성, 우리가 느끼기에 달러 패권이라고 부르는 것들, 미국이 어려워지면 국채 발행하고 중국이나 이런 흑자국에서 사주고 이런 시스템을, 그것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대항마가 된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죠. 근데 여기에는 아주 결정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라는 게 그냥 종이 돈이 아니거든요. 달러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고요. 그 거대한 시스템은 1945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라고 하기도 하는 1945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그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 독일이 결국 왜 전쟁을 벌였냐라고 미국의 이상주의와 영국의 이상주의자들이 만나서 봤더니 원자재하고 소비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면 전쟁을 영구적으로 없애려면 어떻게 되냐? 모든 나라가 원자재하고 소비처에 접근하도록 만들면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근데 역사적 우연으로 미국만 해군력이 보존이 됐어요. 영국과 일본의 해군력이 다 파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제안은 뭐였냐면 유라시아의 항행의 자유를 우리가 제공해 줄 테니
너희들은 달러를 써. 그러면 내가 세금을 걷지 않을게. 그때는 세금 얘기는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케인즈라는 영국 경제학자하고 덱스터 화이트라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만나서 만든 이 시스템을 천재 두 명이 만들어서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간접세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세금이냐면 호르무즈에서 원유가 이렇게 쭉 인도양을 지나고 중국을 지나오는데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우리가 어느 나라에도 세금을 내진 않거든요. 이 원거리 무역은 인류 역사에서 봤을 때 매우 부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대항해 시대가 600년, 500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 나와바리를 지날 때마다 관세를 내거든요. 그렇죠. 라인강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호르무즈에서 원유를 갖고 온다면 인도한테도 세금을 내야 되고 말레카협을 지날 때 인도네시아하고 싱가포르에도 내야 되고 남중국해를 지날 때 중국한테도 내야 되고 우리나라는 결정적으로 니은자 일본한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일본한테 마지막 세금을 내고 갖고 와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의 관세를 철폐해 주는 게 달러 시스템입니다. 그 대신 이제 미국이 말씀하신 게 너무 절절한 게 미국은요. 이 무역 시스템을 포카하우스라고 해보면 네. 플레이어이자 포카하우스 주인이에요. 그렇죠. 중국하고 독일하고 일본하고 앉아가지고 미국한테 한참 돈을 따면 갑자기 딱 일어나가지고 쟁반을 두고 다닙니다. 칩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옛날에 일본하고 독일은 잘 내놨어요. 근데 중국이 안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의 시작은 오바마 2기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중국이 미국 국채를 안 사주는 거예요. 안 내놓는 정도가 아니라 중국 위안화를 달러를 대체하는 뭐 이런 꿈도 중국은 사실은 꾸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거 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포카하우스를 아예 별도로 옆에 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우디 끼고 뭐 이란 끼고 해갖고 우리가 포카하우스 만들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복잡한 와중에 정말 객관적인 비트코인이라는 이게 등장해서 다 평정해 준다. 그럼 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뒤에 아무 군대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용한다 그래가지고 항공모함을 보내갖고 원유 수송 라인을 지켜주거나 식량 수송 라인을 지켜줄 수 있는 그 백그라운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를 통해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해주지 않았다면 지나올 때마다 예전 라인강에서 그랬던 것처럼 돈을 내고 오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민족의 집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거든요. 일본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일본 열도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만주, 한반도, 식량 공급지로 필요하고 동남아시아 원유 공급지로 필요한 거죠. 독일도 동쪽에 우크라이나라는 밀 생산지가 필요하고 흑해 연안에 원유 생산지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각자의 민족의 집을 꾸리고 그게 이제 제국주의론에 의하면 중심부 주변부죠. 그 안에서 팽창하다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으니 이건 사실이 아니라 인식입니다. 그런 인식 속에서 만들어진 게 1945 시스템이고 그걸 우리는 달러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달러라는 간접세를 없애면 항행의 자유를 지켜주는 국제 협약이 됐건 그거를 왕초가 돼갖고 뭐 미국이 하든 뭐 이 앞바다에서는 중국이 하든 일본이 하든 그걸 이용하는 나라들이 직접세를 내야 됩니다. 그럼 직접세는 저항이 심해요. 달러가 간접세였기 때문에 저항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식인들이랑 보기에는 뭔가 불합리해 보였던 거죠. 미국이란 나라 얼마나 독특하냐면요. 국가의 빚을 늘리는 거를 제한이 없으니까 그게 국회에서 정해요. 그래서 국가 파산이 국회 결정에서 난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 놀래키잖아요. 양당이 합의를 안 하면 채권을 더 안 찍어내니까 이제 이런 나라는 어떤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이자율로 결정됩니다. 국채를 막 찍어내면 수요가 안 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자율이 치솟으니까 국민들이 전부 긴축으로 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미국은 외국에서 사주니까. 미국은 제국주의를 표방한 적이 없어요. 총독도 없고 제국주의 때문에 평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국주의를 안 하는데 간접세기 때문에 제국이 모호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직접세가 되면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노골적인 제국이 되든지 아니면 유라시아에서 철수해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의 내부 정치는 후자로 가고 있는 거죠. 교수님 느끼시기에도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세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 때문에라도 그런 방향으로 저도 그렇게 느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이 분야에서 미국이 제일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이 제일 적극적이지 않아요? 굉장한 이율배반처럼 느껴지는데. 그 10년 전에는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 주창하는 사람들이 10명 있으면 5명은 중국인들이었어요. 백그라운드가 공학은 아니에요. 뒤에 이제 큰 손들이 있었던 거예요. 중국은 10년 전부터 비트코인이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자산 은닉으로 매우 유용하다라는 걸 고위 관료들이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는 그 전체 비트코인이 각국 달러랑 교환되는 데 있어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을 늘 유지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뚝 떨어졌거든요. 중국이 이걸 금지하면서. 이제 10년 전에 달러에 대항하려고 하는 어떤 중국의 어떤 움직임이 있었고, 중국인들이 블록체인을 너무 좋아하는, 그래서 중국은 정책적으로 블록체인을 민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과열돼서 그랬는지 시진핑 정부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많이 초토화됐고, 오히려 미국은 그 기업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친화적이고 블록체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점점점 올라오고 있죠. 교수님, 그래, 참 이상하네요. 교수님도 비트코인 관심이 많으신가요? 내지는 관심은 많죠. 고려해 이게 도대체 보시는 지경이 뭐길래 됐나요? 이게 뭐 그냥 세계 질서 얘기를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 코인이 뭐길래 이렇게 거대한 얘기를 가능케 하나? 그 관심이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제일 어려운 건 이론적으로 하는 설명과 실제가 종종 안 맞는다는 느낌을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금 받아요. 그러니까 탈중앙화가 큰 이상이고 벌어지지 않는 것 같고, 중국 얘기하셨는데 그 강남에 블록체인 그런 모임이 한 번씩 있으면 해외에서 그 젊은이들이 다 오는데 들리는 얘기는 중국 애들 때문에 미치겠다. 전체적인 어떤 룰을 안 지키면서 저 채굴에만 전부 집중해 있다는 등, 또 어떤 합의를 본 내용들이 그걸 너무 안 지키고 시장을 너무 흐리고 있다. 굉장히 많이 들리거든요. 정부가 규제를 하건 말건 중국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이 분야는 그냥 언뜻 들으면 이론은 정말 예쁘고 이상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데 현실이 그렇게 안 가는 이유는 플레이어들의 자세랄까, 여기서 결국은 괴리가 생기는 거 아닐까. 제가 10년 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국한되긴 하지만 블록체인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5명은 좀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영어 표현이 와일드 웨스트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그 서부 시대, 토마호크라는 그 도끼 갖고 나무에다가 X자 하면 자기 땅이 되고 뭐 이랬던 시절이거든요. 보안관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없는 지역이니까 가장 빨리 자극을 받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맞아요. 준수한 교육을 받고 준수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의 초기 진입자들은 절대 아니었어요. 초기 진입자들은 처음부터 그런 악의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이게 퀵머니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퀵머니. 그런 것 때문이라도 이런 게 활성화되니까 인식은 너무 안 좋죠. 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초지일관 규제를 하는 건가요? 국민을 보호하겠다. 가상자산보호법도 나오잖아요. 7월 19일. 그거는 생각은 참 국민의 입장에서 고맙기도 하고 가상하기도 한데, 네. 세계의 흐름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정보통신을 그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걸로 약진을 한 나라인데, 인프라 다 깔아놓고 지금 정작 해야 되는 거는 피하고 있는 모습처럼 제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저는 뭐 잘 모르면서도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모든 가능성을 국민으로 하여금 타진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뒤에서 보살펴주고 하는 거지, 정부가 나서서 위험하니까 하지 마,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비판적으로 늘 그런 글을 써왔거든요. 정부가 힘들더라도 가능성 차원에서 열어놓고 뒷받침해줘야 되는 거다. 잘못된 생각입니까? 감동받았습니다. 전혀 문맥을 놓치고 계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초기 인식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선입견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층이들이 있는데, 일단 비트코인이 지속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없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 타이밍을 놓친 부분이 있고요. 일본은 이거 비트코인이 없어질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법제화로 들어갔거든요. TF팀을 만들어갖고 유력한 정부들 중에서는 최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가 화폐를 만드는 거지 민간이 화폐를 만든다, 이 발상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오래 안 간다는 그런 전제에서 규제를 안 해도 곧 다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해서 타이밍을 놓쳤고, 그러다 지금은 막 들어왔는데 너무 말씀하신 대로 보호로 가다 보니까 숨 쉴 틈이 좀 적기는 해요. 그래도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아직 미지의 기술이고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관료들께서 모르시는 구멍이 엄청 많아요. 제 눈에는 엄청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구멍들을 가지고 또 뭔가를 하죠.
제가 원하는 건 법치가 아닌 거예요. 여론에 의해 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나 법을 만들어서 기업 보고 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압력을 줘갖고 못하게 하고 이러면 숨을 못 쉬거든요. 그렇죠. 혁신이.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거 외에는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좀 열어놓고 문제가 있으면 또 법을 만들면 되는데 그냥 쭉 압박을 하는 거죠. 이건 사회 분위기 전체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규제하는 거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전략은 일단 오픈해 놓고 함께 얘기하면서 풀어나갈 문제 풀어나가고 가끔은 구더기 들어있는 장도 뭐 할 수 없이 좀 먹어야 되고 이러면서 가는 거지. 앞머리도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지 마. 그거는 좋은 전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답답해요. 저는. 가상자산보호법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법의 취지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취지는? 왜냐하면 코인 그 사기들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제 코인을 만들어요. 만들어 갖고 여러 가지 명분을 붙이고 어디 상장한다라는 걸 해갖고 가격을 올린 다음에 내부자들이 먼저 미리 팔아버립니다. 크게 죄식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걸 듣고 들어온 이제 개미들이 털린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상자산보호법의 가장 큰 취지는 원래 자본시장법에 있는 거를 가져온 건데 주식도 내부자 거래하면 형사처벌 받잖아요. 내부자라는 정의를 정하고 이제 미리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돈을 벌면 제가 기억하기에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자들이 이제 미리 정보를 안 걸 가지고 샀다 팔았다 행위를 못하게 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근거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코인도 정리를 해 나가시겠죠. 그래서 법의 취지는 뭐 바람직하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제가 이 현업에 있으면서 두려운 건 뭐냐면, 그러니까 코인이라는 건 주식과 달라서 이게 뭐 사장, 뭐 주주, 이사회라고 딱딱 떨어지는 내부자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광범위할 수밖에 없고 그런 면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저한테 질문 주셨으니까 네. 저도 질문거리가 있어 왔거든요. 10년 전에 제가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논문을 읽었습니다, 교수님. 근데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됐던 거는요, 이겁니다. 비트코인 이게 애초에 왜 1달러를 넘었지? 만약에 진짜로 이런 전자적인 징표가 원본으로서 복제본 없이 지구 반대편으로 간다면 금융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이거는 10억도 되고 100억도 될 수 있다, 과감하게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애초에 유틸리티도 없고 어떤 가치도 없는데 어떻게 1달러를 넘지? 애들이 딱지를 모았나? 마니아들끼리 딱지를 모았더라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뭐 침대 밑에 버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잊어버리면서 없어져야 되는데 제가 발견했을 때 이미 5년이었고 가치를 가진 지 3년 동안 굳건하단 말이죠.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근데 원래 화폐의 기원도 좀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게 뭐 처음에는 돌 화폐였잖아요. 구하기 힘든 큰 돌을 옆에 섬에 가서 낑낑 메고 가져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서로 가격을 매기고 뭐 이랬던 게 이른바 화폐 시초들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게 그 1달러건 뭐든 가치가 없으면 과연 그게 존재의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이 그 초창기에 그 돌 화폐와 같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 근데 이 질문을 오히려 뒤집으면 이게 왜 1달러라도 가치가 있지? 근데 지금 비트코인은 그냥 하나가 자꾸 막 1억이 됐다가 8천만 원이 됐다가 또 폭삭했다. 이게 뭐지? 이게 화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질문을 오히려 전 뒤집어서 하고 싶은데요.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격이 요동치는 게 화폐 기능을 할 수 있냐라는 거는 예스도 되고 노도 됩니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임금을 주거나 뭐 이런 화폐로서는 부적합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가지고 건설 수주를 하거나 무역을 하기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쓸 때는 원화나 달러처럼 개념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막 변하면 우리가 혼돈을 느끼죠. 그런 사회 실험이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그 초고 인플레이션을 경험했을 때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면 그날 다 써버리는 거죠. 주급을 받는데 그 주에 다 돈을 써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또 가격이 떨어지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일상에서는 가격이 안정돼야 되는 게 맞는데요. 건설 수주를 한다거나 무역을 할 때는 한 번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통은 은행을 끼죠. 왜냐하면 저 수입업자가 나한테 돈을 줄까? 진짜로 내가 물건을 만들면? 이런 걱정을 하는 거고요. 수입업자는 내가 진짜 돈을 주면 제가 이 돈을 갖고 원자재를 사서 물건을 만들까? 이거 뭐 다른 데 쓰는 거 아니야? 이래서 시간의 격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 간의 이 시간의 격차를 중재하는 게 이제 은행들인 거죠. 그래서 수요가의 은행이 있고
수출업자의 은행이 있어서 은행들이 에스크로라고 해가지고 껴주는 겁니다. 돈이 은행에 오면 나는 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받아갖고 이제 원자재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무역의 관행으로 굳어진 거죠. 이 시차를 극복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이 은행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1억입니다. 그래서 10억짜리 딜을 하는데 내가 미리 줘서 저 사람이 쓰면 문제가 되고 저 사람 입장에서 내가 돈을 다 했는데 안 주면 문제가 됐을 경우에 제가 비트코인 10개를 보냅니다. 그 사람 주소로. 근데 그 사람도 그 비트코인을 못 찾아요. 왜냐하면 그 주소가 특수해갖고 그 주소에서 그 사람이 찾으려면 제가 동의를 해야 돼요. 그렇게 기술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민은 그거잖아요. 6개월 후에 물건 다 만들어졌는데 비트코인이 5천만 원으로 폭락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은 손해를 안 봅니다. 저는 10개를 보내놓고 저도 손해를 안 봐요. 이 스마트 콘트랙 기능을 하면 이 거래랑 전혀 무관한 도박꾼들이 들어와요. 도박꾼들이 들어와서 디파짓이라고 해서 밑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거는 거냐면 이게 가격이 떨어질 거에도 걸 수 있고 올라갈 거에도 걸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올라갈 거에 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낸 비트코인은 10개지만 10개의 도박꾼들이 건 20개가 있는 겁니다.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졌을 때 생산자한테는 20개가 가는 거죠. 그 도박꾼들이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순수히 도박을 위해서.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가격이 올랐어. 2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 생산자는 자기가 2배로 돈을 번 게 아니라 그렇죠. 5개만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박꾼들한테 배분이 되는 거죠.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네요. 아니에요. 이게 금융의 기본입니다. 은행들이 하는 일도 사실은 이거예요. 그래서 은행들은 결국은 균형점을 찾아가는 그렇죠. 거니까. 이거를 여태까지 은행들이 반대로 걸어주면서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걸었는데 이거를 누구나 알 수 있는 투명한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면허가 없는 사람들도 은행업을 하는 거죠. 이게 처음부터 논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출발과 함께 이 스마트 콘트랙의 논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같은 비트코이너들은 가격의 앙등이 문제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자체를 지금은 잘 그런 말 안 쓰지만 옛날에는 프로그래머블 머니라고 불렀거든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머니이기 때문에 이게 큰 규모의 무역이나 건설 계약으로는 적합한 돈이고 일상에서 장을 보는 데는 적합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슈퍼에 가고 신용카드를 긁었을 때 컨펌이 한 달 있다 나오거든요. 내 신용카드는 언제가 컨펌이냐면 내 계좌에서 그 신용카드 회사로 갈 때가 컨펌입니다. 슈퍼 주인이 저보고 기다리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컨펌이 안 나도 그런 사건이 또 실제로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액수에 비해서 이렇게 감시하는 비용이 효과적이지 않으니까 그건 넘어가지만 우리가 집을 살 때 신용카드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계좌 이체된 거 다 보고 컨펌 받고 사지요. 그래서 이게 페이먼트마다 지불 수단이 다 다르죠. 무역업은 원래 은행 2개를 끼고 신용장 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비트코인은 그 신용장을 대체하는 파워를 갖고 있는 거죠. 이해했다고 치고요. 한 번에 그럼에도 이해하시기는. 불구하고 지금은 비트코인이 금색으로 이렇게 우리 화면 같은 데 나오는데 이미지화 될 때는. 네. 그거 동색 비트코인도 만들고 은색 비트코인도 만들고 금색도 만들고 그러니까 1달러, 10달러, 100달러 코인을 만들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두 가지 접근이 있죠. 교수님. 처음부터 라이트코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비트코인이 금이면 우리는 은이야 라는 코인이 지금도 있습니다. 오래된 코인이. 가격이 싸죠. 왜냐하면 발행량이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도 있고 해서 더 가격이 이렇게 여러 층위로 다른 코인으로 있는데요. 이거는 너무 혼란스럽죠. 근데 놀라운 건 블록체인이 상호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관료들이나 지식인들이 잘 놓치는 건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플랫폼이 전혀 다른데 암호키를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플랫폼에서 이더리움을 잠그고 비트코인을 대신 지불할 수도 있고요.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비트코인을 잠그고 이더리움으로 대신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고정된 가격으로 프로그램적으로 고정될 수도 있어요. 시장 가격과 무관하게. 생태계 발전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사실 액체처럼 무한히 쪼개집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하나라는 개념도 좀 애매한 건데요. 코드를 보면 비트코인 하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1억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비트코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코드가 정수형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1은 실제로는 0.0000001로 그걸 사토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코드에서는 1이 사토시고 비트코인은 1억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이미 정수형에서도 1억 개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내가 하나 갖고 있어 그러면은 사토시
1억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이너들은 사토시 단위로 거래될 거를 꿈꾸죠. 그럼 비트코인 하나는 어마어마한 가격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 교수님도 비트코인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네요. 네, 모른다 그러면서 생각 많이 했죠. 저는 진짜 이런 학자를 처음 뵈요. 일단 제가 모르니까 공부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학자들도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몇 뵀었고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산업적으로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학자도 제가 처음 봅니다. 진짜로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좀 겁이 없어서. 머니올라에서 이제 오태민 작가님을 뵀을 때 최순 교수님을 떠올렸던 게 그때 개미랑 페로몬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셨었어요.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무리 행동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인간들이 비트코인이라는 페로몬을 처음에 아주 용감한 벌들, 용감한 개미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외쳤는데 그때는 페로몬의 그 향기가 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존에 레가시라고 하는 다른 또 다른 벌이나 게 있었고. 개미들이 막 외쳤죠. 그래서 뭐 막 묻히고 페로몬이 흐려지고 하는데 계속 같은 길을 계속 개미들이 가면서 페로몬을 뿌리면 게 점점 개미 눈에 이게 부인할 수 없도록 밝아지거든요. 지금이 그 단계죠. 정말 전문가시니까 그 비유가 정확하게 한지 오늘 얘기해 보시면은 그러니까요. 저는 그거 여쭤보러 재밌을 것 나왔습니다. 같아요.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보고 너무 이해가 안 됐던 그 1달러의 미스테리를 보고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경제학에서 말하는 썬큰 코스트, 메모론가 현상이다. 경제학에서는 처음에 그 메모론가는 비합리적이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10만 원짜리 뷔페를 가서 내가 잔뜩 배부르게 먹는 게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10만 원 지불했기 때문에 적당하게 나오는 게 좋은데 원가 생각해서 잔뜩 먹으면 병원비만 더 나오고 불편하거든요. 이게 소위 말해서 썬큰 코스트, 메모론가니까 잊어버려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가격을 갖는 거는 정확하게 메모론가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가격이 전혀 없었는데요. 비트코인을 노트북으로 채굴하고 전기를 쓰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 이하로는 안 팔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형성돼 나간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저는 이게 만약에 맞다면 재현 가능하지 않냐. 재현 가능하다면 이게 맞는 거다. 그래서 수요 없이, 그러니까 어떤 거를 가치를 갖게 할 때 이건 물로서 효용이 있어, 이건 컵으로서 효용이 있어라고는 할 수 있는데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걸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이거를 만들 때 10만 원이 들었으니까 이거 10만 원짜리야 라고 말하는 물건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이 그걸 했다면 나도 해보자 라는 꿈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떤 효용도 없는 비트코인을 장부 복사했으니까 비트코인하고 프로그램은 똑같아요. 어떤 효용도 없는 코인을 종이에 담아서 관악산으로 불렀습니다. 사람들을. 그래서 관악산에서 나눠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말을 희생해서 실제로 관악산 네. 꼭대기에서 만나서요? 네, 나눠줬습니다. 이거 굉장히 상징적이다. 시간을 투입하고 주말을 포기해서 올라온 사람이 400명이에요. 그래서 한 달 후에 계룡산으로 불렀더니 1000명이 와서 또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된다. 그래서 한 달 후에는 제주도로 불러서 사람들이 비행기 값 내고 와서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는 호주 몽트빌이라고 산으로 불렀어요. 프랑스인 마을 산으로, 예쁜 마을. 네. 거기 프랑스인 원주민이 900명 사는데 한국인들 600명이 와갖고 행사를 했거든요. 거기서 코인을 나눠주면 제가 이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왔고 그 다음에 캥거루 받고 가족들하고 호텔에서 잤는데 그거 놀랍게도 여러분이 써놓고 내가 받은 코인의 원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아래로 아무도 안 팔 거다. 그랬더니 실제로 호주가 끝나고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작년에는 1,000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이게 50만 원, 6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기꾼 맞네요. 그렇죠. 제가 지금 집중포화를 받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난해한 거를 사기라고 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재현했다고 보는데 과학자로서 이게 과연 올바른 실험이었는지. 사기꾼 맞네요. 얘가 너무 교수님 표현이야. 놀랍네요. 와. 근데 그럼 거기서 실험하시려고 했던 건 인간의 뭐를 테스트해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유튜브라는 공간에서는 이 골방에서 오태민을 보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극을 받았는데 이게 자기만 자극을 받은 건지 다른 개미들도 자극받은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산이라는 공간을 선택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장난삼아서 왔는데 4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실험 성공했다. 왜냐하면 게임 이론에서 주제사실이라고 공지성이라고도 합니다.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아는 걸 내가 아는 거죠. 그날 400명이 이 코인은 가치가 제로가 아니다는 걸 공지한 거죠. 경제학이 개개인을 합리적으로 보거든요. 합리적으로 볼 때는 메모론가 현상이 불합리합니다. 수학적으로 정확히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신호로 보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개미처럼 군집을 이루는 생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사성이 침팬지보다는 개미에 가깝다. 집단 무리 행동을 하니까. 곤충에서 찾는데 네. 페로몬이다. 메모론과 페로몬, 신호로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1억 원 주고 사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1억 원 미만으로 헐값에 얻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죠. 비용 때문에 라는 게 저의 이제 생각이어서 이거를 실험을 해본 거죠. 그럼 페로몬의 속성을 조금 얘기해 보면 이게 맞는지 같은 저걸로 가는지 한번 해볼게요. 페로몬 중에 제일 기본적인 페로몬이 냄새 길을 그리는 페로몬이거든요. 일개미 한 마리가 나가서 먹을 걸 찾았어요. 그걸 이제 일부를 들고 오면서 꽁지를 이제 질질 끌고 옵니다. 페로몬으로 길을 그려놓은 거예요. 초창기 개미들은 그걸 할 줄 몰라서 집에 와가지고 동료를 물어가지고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한 마리 데려가는. 근데 이 페로몬을 사용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고 수십 마리가 이 길만 따라가면 되니까 쫙 가는 거예요. 훨씬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나갔는데 저 앞에서 한 아이들이 벌써 음식 다 집어갖고 집에 갔단 말이에요. 남은 게 없어요. 근데 이 페로몬 길이 그대로 있으면 허탕치잖아요. 그래서 이 페로몬은 휘발성을 갖고 있어요. 계속 날아갑니다. 저기 아직 남아있을 때 들어오는 아이들은 그리면서 들어오는데 마지막으로 갖고 오는 놈은 안 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길이 이쪽 끝에서부터 슬슬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나가다가 뭐야 여기 없잖아. 이제 대충 끝났나 보지. 그리고 집으로 가면 돼요. 그 길이 점점 짧아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도 그 길로 나서지 않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합리성이 있어요. 이게 집단 행동이 합리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각자 자기가 해야 되는 아주 단순한 그 행동만 지켜주면 집단 전체가 물론 뭐 조금씩은 손해를 보더라도 일부 개체들은 근데 전체적으로는 그런 대로 그 시스템이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페로몬 속성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나요? 네, 제가 한 20년 전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알사탕을 떨어뜨리고 퇴근을 했는데 개미들이 새까맣게 그걸 옮기는 거예요. 페로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을 제가 책으로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개미가 한 마리가 왔을 때는 되게 흐릿한데 여러 마리가 오면 점점 밝아져가지고 온 동네 개미들이 다 보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지금 그거를 가지고 한 실험입니다. 처음에는 몇 명만 이거를 인지하고 있는데 제가 뭘 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모여갖고 자기네들이 서로 인지를 하면서 그렇죠. 이게 점점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코인이 수천 개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만 개가 있고요. 사라지는 페로몬처럼 가지 않는 길은 다 사라지죠. 근데 쏠립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그 무더기처럼 쏠리면 그 쏠렸다는 그 이유 때문에 더 쏠리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제가 이제 왕개미잖아요. 왕개미가 배반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왜 성공했냐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배반을 안 했거든요. 사토시 나카모토한테는 1년 동안 혼자 채굴 했기 때문에 110만 개의 비트코인이 있어요. 비트코인 총 발행량이 5%입니다. 제가 발견했을 때는 10%였어요. 그래서 저는 기로에 섰죠. 비트코인 되게 좋은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110만 개를 안 팔까? 그래서 트러스트라고 해서 미국의 인문학자들이 이 말을 만들어냈더라고요. 신뢰 없는 신용. 비트코인을 가리켰어요. 신뢰 없는 신용이라면 내가 사토시 나카모토를 믿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제가 처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믿어야 된다. 해서 제가 50만 원 이제 사고 주변에도 사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이건 약간 도약이 있었던 거죠. 어쨌건 사토시 나카모토는 지금까지 배반을 안 했죠. 근데 제가 왜 사기꾼 소리를 듣냐면 이 현상을 재현한 건 사기가 아닌데 제가 잔뜩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잔뜩 들고 있는 걸 전부 공지했어요. 이렇게 지갑이 블록체인 투명하니까. 근데 이제 저를 사기꾼이라고 공격을 하는 사람들은 제 팔 거다 이제. 이렇게 올렸다가 팔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인간은 사실 나도 나를 모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애가 셋이고요. 제가 팔아갖고 떨어지면 다 알고요. 그리고 제가 성인군자라서 안 파는 게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린 블록체인의 속성, 투명성.
때문에 못 팝니다. 작가님이 정말 파실 거냐 안 파실 거냐 그게 관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뭐 주지의 사실이 있어도 불안감을 갖고 바라보는 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의심은 블록체인을 몰라서 생기는 의심으로도 되고요. 알아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제가 종이 형태로 갖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나눠주지 않았거든요. 일부 남은 걸 제가 갖고 있고 그거를 이제 반납을 했는데 공개된 대로 네. 이게 점유물이다 보니까 코인은 점유물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왜 싫어하냐면 블록체인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도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약간의 창의성이 필요한데 그 방법도 만들었거든요. 제가 워낙 비트코인에 꽂혀서 많은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제가 뭐 숨기는 게 아니라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각오를 했죠. 그래서 했는데 사실은 약간 후회하고 있죠. 일이 너무 커졌고 뭔가 책임을 해줘야 되면서 지금 저의 관심은 어떻게 빠져나와서 우리 가족과 저를 왜냐하면 저는 궁금했던 거는 해결을 했어요. 이게 재현이 가능한 거니까 비트코인은 과학적 현상 맞습니다. 그거를 한번 증명해 보시고 싶었다. 정말 개미 사회에 한번 비유를 해서 유출을 해본다 그러면요. 여왕개미도 사토시도 페로몬을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여왕개미의 페로몬이 퀸 서브스턴스라고 여왕 물질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막강하기는 해요. 근데 군중의 페로몬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개미 사회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가장 큰 게 중앙집권적이고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그거다. 여왕개미 권력이 하나도 없어요. 여왕개미는 그냥 국가를 위해서 알을 낳아주는 그 임무를 맡은 한 마리의 여성일 뿐이에요. 이 여왕이 아무리 뭘 하려고 그래도 그냥 일개미들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그냥 다 해버리거든요. 보다 많은 일개미가 모여서 뭔가 작당을 하면 그게 그 나라의 국사예요. 여왕이 거기 나타나갖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해본들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왕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이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차원에서 계속 차세대 개미들을 만들어내는 일만 할 뿐이지 국가사에 영은 한마디도 개입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서 세상에 이렇게 민주적인 국가는 없는 거다. 개미사회만큼 민주적인 국가는 없다. 그냥 국민이 알아서 다 하는 거고. 그래서 개미사회에는 노사 문제라는 것도 없는 거고요. 노가 알아서 다 하는 거니까 사는 할 말이 없는 거고요. 그냥 그래요. 그런 면에서 뭔가 이 비트코인도 거대한 숫자가 되기 시작하면 중앙에서 누군가가 컨트롤을 하려고 해본들 소용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는 개미들에게는 worker policing behavior라는 게 있어요. 경찰 행동. 여왕이 홀로 알을 낳기로 합의를 본 사회거든요. 근데 여왕의 그 여왕 물질이 변방으로까지 전달이 되다 보면 변방에 가면 희석이 돼갖고 변방의 일개미들은 여성인데 체내 생식기관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발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알을 낳아요. 알을 눈앞에 보면서도 얘는 굶어 죽이고 여왕님의 알을 돌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때는 이제 지 알을 돌보는 일개미들이 변방에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평소에 방도 못 나가는 여왕개미가 나가려고 그러면 일개미들이 맞거든요. 어딜 가십니까? 드세요. 그리고 알 낳으세요. 그 알 낳는 기계로 붙들려 있는 포로인데 그럴 때는 막 밀치고 나가서 그 변방에 가서 그 일개미들을 다 물어 죽여요. 그리고 그 알들을 다 먹어 치워요. 여왕의 입장에서 볼 때 미래 국가 시민이 돼서는 안 되는 알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거기까지예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게 되는 실제 메커니즘은 뭐냐? 일개미들끼리 서로 경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쟤 왜 저래? 그걸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튼 짓을 하는 일개미들을 전체가 자체 검열을 해서 없애는 거죠. 개미사회에서는 그게 아주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허튼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일개미들이 두 눈 부릅뜨고 늘 보고 있거든요. 저 비트코인이 지금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다수가 하는 일이 돼버리면 그때는 소수의 중앙 집권 세력이 어떻게 한다는 건 아마 불가능해질 거다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딱 만들어졌을 때 일개미들이 비트코인을 깨닫고 비탈릭 뷰테린이 그런 유형이거든요. 17살 때 비트코인 매거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비트코인을 봤더니 자기도 할 수 있거든요. 문제점들도 보이고. 그래서 이더리움이라는 새로운 네. 왕국을 만들었을 때 여기서 엄청난 공격을 했죠. 지금도 이 둘은 앙숙입니다. 비트코인 추종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접니다. 왜 너 따로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너무 지금 와닿습니다. 네. 그 사토시가 하여튼 5%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트러스트라고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소수가 많이 갖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비트코인의 그 펑션에 관련한 문제는 아니죠. 어떤 도덕적 기준 혹은 사회적 기준에서 봤을 때 좀 부적합하다라는 건데 비트코인 펑션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하자가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좋은 건 불확실성이 없는 건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거를 언젠가 쓸 건지 그는 누구인지라는 불확실성이 5%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그냥 가정하고 가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에서 얘기하는 탈중앙이라든가 제로 논리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 영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가 누군지 몰라도 인터넷에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다 이상적인 겁니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제로 논리지, 완벽한 트러스트, 완벽한 탈중앙화는 꿈이다.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걸 너무 강조하니까 오히려 의심을 더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 그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솔직하게 해주는 게 오히려 신뢰를 얻는데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사회에 그 뭔가 성공시키려면 그 완벽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워낙 자연을 평생 관찰하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자연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허술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의 방향성을 찾아가고 나름대로 뭔가가 이루어지고 그게 자연이거든요. 그런 거를 늘 관찰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왜 저렇게 애를 쓸까? 근데 어떨 때는 안쓰러워요. 저런 부분을 그대로 꺼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이거보다 더 좋은 시스템 알고 있어? 할 말이 없는데. 그렇죠. 지금 그렇게 비교하면 적어도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그런 객관성 이런 걸 인류 사회에 그만한 거를 갖춘 거는 뭐 없잖아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왜 두려워하고 모든 걸 완벽하게 포장하려고 이렇게 애를 쓸까?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20, 30대 남성들의 특징 같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이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남성들이라는 이거 개미라고 보면 이들은 그런 페로몬에 반응해요. 굉장히 이상적이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고난도고 그 다음에 잘 이해 못하는 언어들. 그래서 아무 허접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이런 명분하고 이런 용어를 막 하잖아요. 그럼 팔립니다. 사는 사람 다 그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래요? 저 비도 거기에 불려가서도 저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갑자기 떼돈을 벌었는데 뭐 그냥 먹고 튀는 것 같은 시선 때문에 저 클라이밋 코인도 만들고 뭐 뭔가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 코인. 뭐 이런 걸 그게 또 재미가 없어서 생물 다양성 코인, 바이오디버시티 코인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성인군자가 되려고 이렇게 애를 쓰냐 그랬더니 푹 하고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들 세계에 있나 봐요. 올바른 일을 하고 싶다는 뭐 그런 게 비트코인도 그렇고 블록체인도 뭔가 모순과 사회의 그런 거를 해결해보자라는 거에서 두 명의 캐릭터를 말씀드릴게요. 사토시 나카모토도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 비탈릭 뷰테린도 글을 많이 썼거든요. 네.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는 나이가 원숙한 걸로 느껴져요. 그래서 굉장히 집중했습니다. 뭐에 집중했냐면 중앙은행이 화폐를 함부로 발행한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자칫 잘못 아는 분들은 딱 그거에 한정된 용도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사토시 나카모토는 거기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근데 비탈릭 뷰테린은 젊기도 하고 그 굉장히 다양한 관심을 보여줘요. 그리고 비탈릭 뷰테린의 논문을 모아놓은 책을 보면 이게 블록체인 책인지 참여민주주의 책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그 열정이 대단해요. 이제 20대 중반입니다. 아직. 그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 기술주의의 첫 번째 작품이고 아류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말하는 게 거버넌스,
뭐 이런 거니까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 친환경적인 거 비트코인은 전기 쓰는데 이더리움은 전기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비트코인 일신교 신도들입니다. 예. 비트코인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진짜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일신교 신도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더리움은 그냥 좋은 말 해갖고 블록체인을 너무 확대 해석한 거죠. 블록체인은 그렇게 만능의 열쇠도 아니다라는 게 이제 비트코인 일신교 쪽의 입장인 거고요. 이 이더리움 이쪽은 야 비트코인 그거는 달러 흉내만 내고 실제로 가격도 요동치고 돈도 안 되는데 블록체인은 이렇게 거버넌스를 만들고 뭔가 대단한 걸 할 수 있는 씨앗이 되는 거야 라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둘 다 맞다고 봐요. 둘 다 맞다. 둘 다 맞으면서 둘 다 틀렸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황당한데 이런 중앙은행을 대체하는 비트코인도 아니고 그다음에 사람을 배제하는 블록체인 기술도 아니고 결국 저는 이 시장을 대기업이 평정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대기업도 애플, 삼성, 구글, 아마존, 메타 정도의 이 5개가 하기 나름이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공부해 본 바에 의하면은 AI는 요새 화두지만 블록체인 처음부터 이들은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죠. 네, 늘 블록체인 쪽에 연구를 계속하고 있죠. 구글은 네. 심지어 그 비타리 부테린을 채용하려고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비타리 부테린이 트위터로 자랑했어요. 나 안 간다. 근데 워낙에 비트코인하고 블록체인이 사기성도 많고 그다음에 국제 금융에서 자금 세탁에 쓰인다는 것 때문에 미국 기업들을 움츠려 들었었죠. 근데 요번에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났잖아요. 이거는 이제 1월 달에 비트코인 승인과는 의미가 다르죠. 비트코인은 승인하는 게 타당했던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데 회사도 없고 그런데 이더리움 움직이는 거 보면 이건 주식회사거든요. 회사처럼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는 중견 기업에게는 면허를 주면서 구글이나 애플한테 블록체인 하는 면허를 안 준다? 이건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이더리움을 만들 기술이 없어서 애플이나 구글이 안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 아까 개미사에서 말씀하셨던 여왕개미 말고 이제 다른 준비된 여왕개미들이 게다가 부가가치도 있고 정보도 있는 개미들이 그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을 지향하겠죠. 예전에 출연해 주셨을 때 비트코인의 가장 위협적인 위험이 그거라고 하셨거든요. 대기업이 뛰어들었을 때. 제가 요새 관심 있게 보는 거는 그거죠. 이 5개의 빅테크. 뭐 페이스북까지 넣는다면 6개가 되네요. 근데 페이스북은 3년 전에 칼을 뽑았다가 한번 되게 혼났고요. 리브라로. 이 5개는 아직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뭔가 본격적으로 눈에 띄게 안 했어요. 근데 이 5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의 지위는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지향한 게 메타버스, 금융, 무역, 복합 경제권이거든요. 생태계. 그걸 원래 지향하고 나온 거예요. 이더리움이. 스마트 콘트랙이라는 그 브랜드로. 근데 그걸 이더리움이 하게 놔두지 않죠. 너무 거대한 시장이니까. 그러면 위험 요소가 있다 예상되는. 최악의 신호라고 했으니까 미국이 맞고 이런 건 아닌데 빅테크들이 만든 플랫폼이 이더리움을 잡아먹고 비트코인도 위협한다. 뭐 이게 아마 상상 가능한. 그렇죠. 상상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는 지금의 비트코인의 지위가 담보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의 지위는 이제 어느 정도 확고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 미국의 블랙록에서 비트코인을 자산군으로 흡수해서 고객들한테도 많이 사기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올라간 지위가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그 이야기에서 큰 그 애벌레 산처럼 이미 국권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더리움은 좀 다르거든요. 이거는 산업 플랫폼입니다. 이더리움 자체가 이제 무역, 금융, 복합망을 지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무역하고 금융을 했던 회사들이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만 갖고 여러 회사가 합의만 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이더리움 같은 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갈등 요소는 있어요. 구글이 만든 플랫폼에 삼성이 안 들어갈 것 같고 애플이 만든 플랫폼에 뭐 아마존이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각자 만들면 자기네들만 쓰지 안 들어오는 게 문제가 있어서 중립성인 이더리움을 쓰게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이더리움 측의 주장인데 저는 30대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창업을 했거든요. 근데 모바일 인터넷 창업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망했어요. 근데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오긴 왔거든요. 그때만 해도 배터리 기술이 좋지 않아가지고 스마트폰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던 때였었어요. 근데 한 5년 지났더니 우리가 그 당시에 실험했던 기술들을 애플이 쫙 모아갖고 스마트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렇게 되는 거구나 생태계라는 게. 밑에서 개미들하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커다란 뭔가가 막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맞나요? 요즘 보면 생태계라는 단어를 너무 남용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마치 생태계는 뭔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시스템인 것처럼 사용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태계 험악한 곳이거든요. 죽어나가고 막 이런 곳인데 그런 정말 거대한 텍 기업들이 다 어떻게 보면 흡수해 갈 것 같은 그건 생태계의 현실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앞으로 미국의 지위는 더 독보적이고 공고해져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제가 정말로 그 충격을 받은 게 교수님 그랬잖아요. 우리가 인프라 다 깔아놓고 중요한 거 안 하고 있다. 어떻게 아시지 저거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삼성전자를 갖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반도체도 있지만 전 세계에 스마트폰을 뿌려놨었고요. 지금 이제 중국계 치고 올라오죠. 네. 근데 삼성전자는 삼성페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금융이 아니에요. 삼성은 플랫폼인 거고요. 그냥 기계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예치금도 없어요. 예치금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스타벅스가 훨씬 더 높아요. 그렇네요. 스타벅스는 맞아요. 예치금이 지금 있고 많다고 미국의 하더라고요. 20대 기업에 들어가거든요. 그 예치금만 놓고 보면. 근데 삼성은 만들 때 카드 회사들이 협조를 안 하니까 업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정보도 안 갖고 예치금도 안 넣을게. 그냥 스마트 네, 카드 그 연결해 신용카드를 가지고. 연결하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애플은 정확하게 이 폰이 금융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말기하고 블록체인 기술하고 연결이 되면 아프리카에 있는 스마트폰이 은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삼성이 모르질 않는데 우리나라 정부나 사회 분위기가 블록체인은 안 좋다라고 하니까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이 6개, 7개 기업이 한국 기업이 하나 들어가 있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기업 규모로는 못 들어가는데 왜 넣냐 하면 단말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플랫폼은 대단한 자산입니다. 한국에. 교수님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뭐 솔직하게 얘기해도 됩니까? 그러시라 당연히.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러던 시절에는 미국에 대한 그 흠모 이런 게 굉장히 컸어요. 커지던 시절이거든요. 세계를 위해서 뭐 미국 젊은 청년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가서 목숨을 잃는 그렇죠. 야 이건 보통 일이 혈맹이라고 아니잖아요. 하죠. 네. 아들들을 저 전장에 보내고도 부모들이 그걸 명예로 생각하고 뭐 이러는 걸 보면서 야 이건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존경심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귀국을 해서 이상한 면들이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트럼프라는 아주 그 정말 노골적인 양반이 나타나니까 제일 힘센 동네에서 제일 힘센 형이 지 것만 챙기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최근에 미국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는 데까지 가서 미국 돈으로 공부 다 하고 왔으니까 제 삶의 은인인 나라인데 최근에 이렇게 자꾸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일이 안타깝고 그래요. 작가님은 비트코인이 ETF 승인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패권을 더 공고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계산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내려진 게 아닌가라는 추측,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가능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수한 엘리트들의 담론이 있겠죠. 근데 미국은 참 대단한 나라는 건 맞아요. 얼마 전에 폴 라이언이라는 그 전임 하원 의장, 공화당입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의 부채를 해결하려면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해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이야, 미국 정치가들 진짜 공부 많이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얘기하죠. 그 유럽이나 미국은 지금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에 꽂혀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생리가 좀 다르죠. 어떤 코인을 만들어 놓고 이거 1달러야라고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진 사람이 갖고 오면 언제든지 1달러를 교환해 주는 거죠.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은 달러의 지위에 도전하는 바로 그 코인입니다, 이게. 비트코인만 해도 자산으로 보이지 화폐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미국의 정책은 스테이블 코인을 민영들이 막 만드는 것을 막 이렇게 규제 걸고, 외국에서 하니까 미국의 취해 법권이니까 이제 못했던 거였지만 미국의 투자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이제 미국 법원에 기소하고 막 괴롭혔어요. 테더 같은 게 계속 그렇거든요. 은행만 할 수 있는 업이에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빚을 해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국 달러랑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화를 안 씁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위안화를 안 쓸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위안화로 쇼핑도 하고 해야 되는데 위안화보다는 달러로 갖고 싶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중국 중앙은행을 거쳐서 달러를 전부 회수당하죠. 수출업자가. 근데 만약에 코인을 달러 스테이블을 만들어낸다면 그 코인을 발행하는 사람들은 달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 국채를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는 장기 달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달러는 이자가 안 붙는 단기 달러고 미국 국채는 10년 동안 이자가 붙는
장기 달러예요. 그래서 이 달러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달러 갖고 오면 달러 줄 때 하고 자기네 자산을 미국 국채로 확보를 하죠, 은행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국의 국채 수요가 중국이 안 사주면서 굉장히 위태롭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를 전 세계 인민들로 삼겠다는 한홍 의장의 말씀인 거죠.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맥락에서 보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섭습니다. 이게 저는 실행될 거라고 보지 않아요. 이게 너무 파괴적이거든요. 1945 시스템이라는 게 화폐에서만 보면 금을 없애면서 개별 국가들의 민족 자결도 인정했지만 개별 국가들이 자기 국민을 위하건 말건 간에 화폐 주권을 인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수백 개의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 돈은 자기 나라 국민들이 쓰고 자기 나라 기업들이 쓰면서 우리가 이자율, 인플레이션 다 조절을 하는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지면 전 세계 대부분의 인민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인민들이 달러를 쓰게 되는 거죠. 달러를 보유하게 되고 미국의 국채를 지금까지는 개별 국가의 중앙은행과 미국의 기업들이 소유했는데 이제 우리가 소유가 되는 거죠. 간접적으로.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전 하원 의장. 미국의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은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단순한 문장에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놀랍죠. 저 질문 하나 남은 질문이 있는 사토시는 실존 인물입니까? 실존 인물입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사토시가 메일로 일일이 소통했던 게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한 사람인가요? 그거는 불확실합니다. 팀이라는 말이 많죠. 워낙에 거대한 작업을 했으니까. 네. 근데 여태까지 증거가 잡히지 않은 걸 보면 팀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한 개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럿이면 어딘가에서 셀 텐데. 참. 읽어보셨어요? 혹시 그 아니 여덟 장이 읽느라고 노력은 했는데 전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도는 했으나 실존 인물이냐 여러 사람이냐를 제가 묻는 거에는 이게 전혀 엉뚱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호치민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호치민 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펜스테이트의 사회학자가 쓴 건데 책에 보면 평전 못 쓴다라고 시작해요. 호치민에 대한 정보가 없대요. 이유는 뭐냐? 호치민이 너무 여러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그런 거예요. 호치민은 숨어서 무지무지 다양한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어요. 색출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이름을 쓰면서 한 거예요. 물론 그 전부가 다 호치민입니다. 호치민은 자기의 어떤 영예나 뭐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은 사람처럼 언젠가는 내가 내 민족을 구하겠다. 근데 그 사람이 사토시 나카모토. 네, 사토시가 호치민 같은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하여간 그 인물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네, 궁금해요. 엄청 해보셨을 거예요. 완벽에 가깝죠. 완벽에 가까운데 완벽하지만 부족하다. 그건 뭐냐면 결국은 명예 대신에 돈을 선택했어요. 그게 110만 개를 소각할 수 있었거든요. 코인은 소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소각하지 않고 사라졌죠. 그래서 하나의 블랙홀을 만들어 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저도 또 고민했는데 이게 학자라면 너무 대단한 걸 만들었기 때문에 명예심을 버릴 수 없었을 텐데 본인이 죽을 걸 알고 있었던 가장이라면 가족을 위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게 110만 개가 어마어마해질지는 몰랐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적정량이라고 생각한 적정량이 110만 개인데 지금 너무 어마어마해진 거죠. 그거밖에는 저는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완벽하죠. 호지민 말씀 너무 저도 처음 듣는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사회자로서 마무리 질문을 그래도 드리자면 어쨌든 너무나 빨리 변하는 세상 속에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두 분도 어떻게 보면 입지를 더 공고히 해 가시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지식과 지혜라는 측면에서 두 분에게 기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한 통찰을 남겨주고 가실 수 있을까요? 먼저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호지민 이야기를 들으면서 빨리 그만 여기 좀 사라지고 싶다. 저 너무 비트코인 오래 했습니다. 옛날에 혼자 했었는데 너무 많이 생겼고 그렇죠. 그래서 빨리 호지민이 돼야겠다. 감동받았습니다. 교수님은요? 네. 저는 경제학이라는 그 분야를 한 번도
대학 시절에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진화생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진화생물학이 그냥 경제학이에요. 그야말로 저 효용 가치가 있은 건 후세에 전달이 된 거고 없는 건 사라진 거고 모든 진화생물학의 용어들이 거의 다 경제학 마인디드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와, 안 되겠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독학을 시작하고 수업도 듣고 제가 미시간 대학의 교수가 돼서 제 연구실 이름을 Biological Economics라고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때 제가 그 굉장히 심취해 있던 그 이론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Contestable Market Theory라는 건데요. 경합시장 이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런 얘기들을 자꾸 던지셨어요. 경합시장은 그 매몰 비용이 없는 시장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많은 일들이 한때 그 부를 축적하던 기업들과 달리 지금 저 세계적인 기업들은 사실은 매몰 비용이 없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냥 플랫폼 만들어 놓고 어느 날부터 막 돈 벌기 시작한 그거를 주장했던 윌리엄 버멀 그 저 뉴욕대 교수 저 노벨상 그 후보에 여러 번 오르다가 결국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저는 조금 시기가 너무 앞섰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이야말로 그분의 그 경합시장 이론이 정말 저 경제학자들이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내에 와서도 없어요. 국내 경제학자들 너무 비슷한 공부들만 하고 다 돌아오셨어요. 이분이나 저분이나 전공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요즘 그 이론을 다시 공부하고 싶은 욕망이 지금 많이 생겼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많은 얘기들이 경합 이론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뒤늦게라도 공부를 좀 하면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이쪽 세계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제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만간 공부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하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재천 네. 교수님 덕분에 이제 통섭이라는 개념이 더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고 날이 갈수록 빛을 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또 블록체인이 급부상하면서 오늘 이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지식과 지혜를 동시에 넓혀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최재천의 아마존의 얘기처럼 아마존 정글에 빠졌다 나온 기분. 또 한편으로는 오태민의 지혜의 족보처럼 그 정글 속에서는 족보를 이렇게 찾아나가는 그런 저희의 시도가 머니올라 시청자분들께도 전해졌기를 바라고요.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두 분을 통해서 더 많은 가치가 창출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